저는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정윤희입니다. 저는 그날 한여름의 끈적한 밤을 견디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은 벌컥벌컥 열어두었지만 달아오른 아파트 복도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 후끈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온도계의 붉은 막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8도, 28.5도, 그리고 29도. 한밤중인데도 온도는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리모컨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비염이 있어 감기에 걸릴까봐 에어컨을 절대 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기관지가 민감해서 그래요.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선풍기 하나가 방마다 바람을 넣어준다며 현관 앞까지 바람이 닿도록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놓았지만 저는 그 바람 끝에 닿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 잠시 시원한 듯 싶다가도 금세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애 핑계는 다 좋지. 그럼 어른들은 죽으라는 거냐. 거실 구석에는 선풍기에서 돌아가는 바람을 기다리며 손주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애 숨소리 좀 봐. 이래서 에어컨 틀면 안 된다니까. 며느리는 옆방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친정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땀을 닦으며 앉아 있다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나서도 입안은 계속 말랐습니다. 그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시원하게 잘라놓은 수박이 보였습니다. 껍질이 도톰하게 잘려있고 빨갛고 달콤해 보이는 속살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박은 손주가 좋아하는 거라고 며느리가 말했었지만 내일 아침에 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박 한 조각, 그것도 작게 잘라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즙이 입안 가득 번지자 한동안 눅눅하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거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밤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남의 집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뒤져서 먹냐고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 이게 남의 집이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데? 그리고 그깟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지금 이 난리야? 며느리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것들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허락 안 했잖아요. 왜 애 간식을 허락도 없이 처먹냐고요? 저는 들고 있던 수박 조각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맞받아쳤습니다. 허락? 내가 언제 너네 집에 와서 냉장고를 털었어? 같이 살자고 한 건 너잖아. 그리고 그깟 수박 조각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 잡을 일이야?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발로 쿵 하고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저는 한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뭔데 나보고 나가래? 이게 미쳤나? 애 하나 낳았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게 어디 있어? 그때 방에서 손주가 울며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손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저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박 한 조각 먹은 게 그렇게도 큰 잘못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손바닥으로 저희 어깨를 밀쳤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늙은 것들이 이래서 싫다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고. 저는 손주를 지키듯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미친 거야. 너가 진짜 인간이긴 하니? 그때 손주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가지 마, 할머니 나가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에 젖은 듯한 비틀린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옷바람에 슬리퍼 하나만 신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가지마 하고 뒤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현관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파트 복도에서 풍겨오는 열기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온도계를 떠올렸습니다. 29도.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온도도 필요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애가 밤낮으로 울고 저 혼자선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들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평일에만 와서 애 좀 봐주세요. 엄마가 계시면 애도 잘 자고 우리도 숨 좀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허리가 좋지 않아 무릎도 욱신거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평일에만 가마. 주말엔 집에 가서 쉬고 다시 오마. 며느리는 고맙다며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돈도 받으세요. 대신 평일에는 애 봐주시고 주말에는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 수고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받은 돈 300은 쓰지도 않고 모아뒀다가 돌려줄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작은 가방 하나에 옷과 약통을 넣고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고 재워주고 울면 안아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달에는 약속대로 3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애가 어머니만 보면 웃고 저랑 있으면 계속 울어요. 엄마, 기저귀가 떨어졌는데 오시면서 하나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기저귀 한 팩 정도야, 분유 한 통 정도야 싶어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애 크림 떨어졌어요. 어머니 물티슈도 좀.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듯 요구했고 저는 마트에 들러 무거운 봉투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통장에는 더 이상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를 재워두고 나서도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주말에도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집에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손을 떨며 물컵을 잡았습니다. 나도 집에 가야지. 집 청소도 좀 하고 텃밭에도 물 줘야 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만 죽어나가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이불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 낮은 회전 속도로 느리게 돌며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밤인데도 꺼지지 않는 더위. 온도계의 붉은 막대가 2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가야 한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카드값도 밀렸는데 애 장난감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기저귀도 다 떨어졌고 물티슈도 없고. 그 금액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하려다가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저만 보면 웃는다며 이런 말들로 저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이기지 못해 냉장고에서 수박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애거라고요? 왜 남의 집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뒤져서 먹어요? 저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이게 남의 집이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데? 그리고 그깟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지금 이 난리야? 그날 밤 저는 그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수박 한 조각 먹었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잠옷바람에 맨발로 복도에서 더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밤중 달도 숨은 듯한 흐린 밤. 복도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박이며 제 그림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바로 매물로 내놓으세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됩니다. 오늘 안에 계약 보세요. 복비 3배로 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부엌에서 아이 이유식을 태우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유식 먹는 중. 그 다음 날 아침 9시 아들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문을 열자 근육질의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옷장을 비우고 냉장고 속 물건들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손에 든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친 듯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아들과 며느리는 곧장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 파셨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시면 어떡해요? 이 더운 날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날 수박 더 못 드셔서 이러시는 거면 트럭으로 사서 보낼 테니까 지금 빨리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말하세요. 당장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박 때문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답게? 사람답게? 지금 나랑 우리 애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게 사람답게야? 어머니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아들은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발악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해봐.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도 안 했잖아. 그 늦은 밤에 수박 한 조각 먹은 게 뭐가 대수라고 엄마를 밖으로 내쫓았어. 당신은 이 상황에 내 편 안 들고 니네 집 편드는 거야? 아, 너 집 해왔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나 못 나가. 애 데리고 이 날씨에 어딜 가라는 거야? 그때 이삿짐센터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짐 다 쌌습니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이혼할 거야. 나 이런 대접받고는 못 살아. 아들은 말없이 현관문 앞에 서서 주저앉은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에 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미쳤어. 진짜 다 미쳤어. 그러자 며느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질끈 묶고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가에는 아직 말라붙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그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며느리는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머리카락 사이로 낮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벽시계 초침 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낌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 묘하게 번뜩이는 것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들어와라.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순간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고 주방 식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 있어라.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죄송합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한 잔 내주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위 유리컵을 꺼내던 그때 부르르 하고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시선이 저절로 식탁 위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쇼 잘하고 와. 오늘만 잘 울어주면 네 시어머니 다시 집 줄 거야. 순간 제 손에 들린 유리컵이 덜컹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요란하게 울렸고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작게 새어나온 제 목소리를 거실에 앉은 며느리가 듣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야, 저는 핸드폰을 쥐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늙은 엑스이라 욕하고 쇼라고? 눈물 쇼라고? 수박 트럭으로 보내겠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 저는 핸드폰을 뒤로 치우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게 다 연극이었다는 거 이제 똑똑히 알았다. 며느리는 주저앉은 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설명 좀 해줘. 이거 진짜 아니라고. 아들이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거 장모님이 보낸 거 맞잖아. 여보, 그게 아니야. 너랑 장모님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다. 아들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끝내자. 뭐? 뭐라고? 끝내자고. 이혼하자. 당신 미쳤어? 수박 한 조각 때문에 애도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수박 한 조각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람 구실 못했기 때문이야. 여보, 나 잘할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됐어.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치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도 안 참는다. 이제 나도 안 봐준다. 며느리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진짜 다 미쳤다고. 아들은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님. 준비해주세요.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쳐들고 두 눈을 뒤집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너희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다. 그날 집안에는 오직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서 내가 발 붙일 곳은 없을 것이다.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친정으로 짐을 보내기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불렀고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너희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가. 내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흑백 필터가 씌워진 눈물 흘리는 셀카. 그리고 저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내쫓겼다. 는 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끝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곧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두고 시어머니를 한밤중에 내쫓은 일부터 며느리가 친정에 보낸 메시지, 늙은 엑스 쇼하고 와 라고 보낸 카톡 캡처, 가스라이팅을 하며 주말에도 시어머니를 붙잡고 고통을 준 사실까지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뭐야 이 사람. 며느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아이만은 데리고 가겠다 고 버텼지만 아들은 손주의 울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양육권은 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친정집에서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작은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오래된 빌라였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애랑 여기서 지내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잘했다. 집에 필요하면 연락해라. 네, 엄마. 아들은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냉장고를 열어 수박을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잘라놓은 수박을 내주었고 손주는 입안 가득 수박을 물고 씨를 뱉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수박 맛있어요. 저는 눈가가 시큰해지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저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 가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소홀하게 했던 제 행동 죄송했어요. 됐다.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된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잔을 들어 그 잔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주말이면 손주가 제 집에 와서 작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르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한여름밤에 숨 막히던 더위도 더 이상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온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림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은 제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살았지요. 허름한 식당에서 새벽마다 나가 일했고 설거지부터 청소, 가게 문 닫기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손톱에 물이 들고 손바닥이 갈라져도 저는 아들 하나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 부는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고 여름이면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늘 입가엔 우리 지훈이 밥값은 해야지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늘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처럼 놀러 다니거나 게임에 빠지는 일도 없이 묵묵히 책을 들여다보던 아이였죠. 학교 끝나면 조용히 도서관에 가고 집에 오면 공부를 하며 제 옆에 앉아있던 기억이 선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그래, 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나는 이 삶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사내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 하나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제 삶의 가장 큰 보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표정도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야 홀가분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 품에서 진짜 떠나는구나 싶은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앞날이 우선이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인연이면 잘 살아봐라. 엄마는 그게 제일 좋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챙겨주었고 신혼집 보증금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대출을 안고 일부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애들끼리 살아가면서 고마워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의 태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변화는 너무 확연하고도 뚜렷했습니다. 명절 때조차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겨우 얼굴을 비치며 바쁘다, 피곤하다, 일정이 있다며 슬쩍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그래, 젊은 애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들른 날조차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온 며느리가 제 앞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따가 30분 뒤엔 나가봐야 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식사도 마치지 않은 채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수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상이 참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에 선물 하나 챙겨보내도 답장이 없고 사진 한 장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무심함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평소에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거의 없던 아이였기에 벨소리가 울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참 좋죠? 혹시 점심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은 식당 하나 예약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평소엔 명절이나 생일에도 카톡 한 줄로 끝내던 아이였는데 먼저 식사를 제안하다니 무슨 바람이 분 건가 싶었지만 혹시나 그동안의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점심쯤에 보자꾸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얼굴에 분 바르는 손이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괜히 들떠있던 것도 사실이었죠.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감히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약된 창가 자리에는 이미 며느리가 와 있었고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맨 채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오는 길 힘드셨죠? 그녀의 얼굴엔 해사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어딘지 유난히 경쾌했습니다. 의자에 앉자 며느리는 미리 주문해 두었던 코스 요리를 설명하며 메뉴를 넘겼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제 접시에 직접 덜어주며 살갑게 말도 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TV 보세요? 세상 맛집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나오는 배우 닮으셨어요. 진짜예요. 그 순간 저는 웃는 얼굴로 수저를 들고 있었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단 한 번도 저렇게 살갑게 군 적 없는 며느리였기에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말끝마다 어머님은 역시 다르시다.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는 칭찬을 덧붙이는 것도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짐작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겠구나. 뭔가를 부탁하러 나를 불렀구나.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고급 식당에서 접시까지 덜어주며 식사하는 이유가 단순한 관계 회복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저를 따라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도 아닌 주방도 아닌 굳이 안방. 두 손을 무릎 위에 곱게 올린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식사 자리 만든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불쑥 연락드린 것도 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카드값이 조금 밀렸어요. 처음엔 정말 조금이었는데 지금은 한 5천 정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멍한 채 그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5천?
5천만 원이라고 지금 말한 거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문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그렇게 썼는데? 생활비는 지훈이랑 둘이 벌어서 쓰고 있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명품 가방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갖고 있어서 딱 한 번만 사보자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옷도 몇 벌 사고 화장품도 좀 사고 지은이한텐 말 안 하고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한도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버렸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확 끓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시작이었다니. 말 한마디 없이 남편 몰래 그렇게 쓴 돈이 쌓여서 지금 내 앞에 와 손을 벌리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걸 나더러 갚아달라고? 그녀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손끝으로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은이에겐 제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금은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지은이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오늘 점심값 그 친절한 미소, 접시에 덜어주던 손길, 전부 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깔아둔 수작이었구나.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찬 봄바람이 지나가는 창틀 너머로 무언가 저릿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 불빛이 스민 거리 풍경이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애원과 함께 은근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울먹였지만 그 안엔 선 넘지 말라는 위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랑 점심 먹자고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게 이런 부탁하려고 웃는 얼굴로 나와준 거였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무서워서 지은이가 알면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핑계도 연기도 그만해.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 그건 그저 핑계야. 허영이야. 내가 선택한 거고 책임도 내 몫이야. 그걸 지금 나한테 넘기려고 웃고 떠들고 연기하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난 그런 계산적인 사람 참 싫어.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가고 대신 차가운 기색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한테 말 안 하겠다는 건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부부의 일이 아니라 이미 가족을 기만한 일이야. 내가 너 도우면 넌 고마운 척하면서도 평생 날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겠지?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너 스스로 해결해. 남편한테 말하든 친정에 말하든.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애한테 손 내밀지 않아. 난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내 딸이 아니니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럼 저도 이혼을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예의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적개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 반드시 이 말을 품고 돌아가겠구나. 언젠가 되갚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낯선 서운함이 깃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잠깐 통화돼요. 목소리부터가 평소의 지훈이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느낌. 하지만 그 아래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짜증 그리고 분노.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고지어 돌아온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민서가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엄마가 점심 먹으면서 좀 심하게 말하셨다면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심하게 말한 게 뭐였지? 차라리 솔직하게 빈 얘기를 했다고.
그런 기대는 단칼에 부서졌습니다. 엄마가 민서한테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말? 허영스럽다. 너는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다. 지훈이 너한텐 너무 과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민서가 거의 울면서 그러던데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지훈아,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엄마가 한 말은 뭐예요? 왜 민서가 자꾸 같은 여자로서 너무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상처가 된 거예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저를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 눈빛, 그날 점심자리에서 보이던 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내보인 게 아니었구나. 그 애는 이미 이 판을 짜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지금 아내가 엄마 욕을 했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왜 엄마가 자꾸 민서가 뭐 좀 사거나 꾸미는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엄마가 우리 가정 일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일? 지훈아, 엄마가 내 가정에 뭐 개입했니? 근데 민서는 엄마가 되게 싸늘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엄마가 며느리를 몰아붙인 것처럼 느꼈대요. 참 얄궂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5천만 원의 카드빚인데 며느리는 그 얘긴 감추고 마치 시어머니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서가 너한테 카드빚이 얼마라고 얘기했니? 카드빚?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민서야. 진짜 문제는 숨기고 겉으로는 상처받은 사람처럼 굴지.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니 지금 와서 엄마가 가해자인 것처럼 만든 거야. 카드빚이 뭐 얼마길래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말해도 되나? 말해봤자 또 둘이서 오해라며 덮어버릴 텐데. 하지만 더는 나만 참고 넘기기엔 너무도 뻔한 기만이었습니다. 지훈아, 너희 부부 일이다. 그 돈, 너한테 말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얘기한 순간부터 이미 답은 정해졌어.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니들 둘이 해결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막혔다는 건 이미 크다는 걸 알아버린 증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보다 네가 이제부터 뭘 할지나 생각해. 딱 잘라 말한 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도 안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엔 이제 곧 일이 터지겠구나라는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계 바늘이 8시를 막 넘었을 무렵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단순한 딩동이 아니라 거의 두드리다시피 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자 역시나 서 있는 건 며느리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손에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현관을 막 넘어오며 들이닥치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뭘 그렇게 소리치고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요? 어머님이 지훈이한테 말해서 어젯밤 완전 난리 났어요. 그 돈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굳이 그걸. 민서야, 너 먼저 나한테 와서 얘기했지? 지훈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을 기세로 부탁했잖니? 그럼 너도 너대로 해결했어야지. 근데 무슨 해결이었니?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엄마를 몰아붙인 시어머니로 만들어?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건 어머님이 저를 너무 몰아붙이셔서.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 진짜 이혼할 거예요. 저한테 이러신 거 지훈이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이건 들어봐. 그 자리에서 저장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이상함 때문에 평소처럼 켜뒀던 녹음 앱. 그 안에는 며느리의 말이 또박또박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명품 가방이었어요. 딱 한 번 갖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게 시작이었고 옷도 몇 벌 사고 지훈이한테는 말 안 하고 제 카드로 샀는데
한도 찼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은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며느리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걸 녹음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로 만들었다며? 그럼 나도 준비는 해야지. 너처럼 계산 빠른 사람 앞에서 감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잠시 후 저는 그 파일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지훈아, 어제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 다시 생각해보렴? 이게 엄마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 아내의 진심이야.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내가 스스로 키운 일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게 있어. 그걸 무너뜨리면 돈이든 말이든 아무것도 안 남아. 넌 지금 내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린 거야. 그날 아침 저는 더는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 말을 하고 주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흘리는 눈물은 늘 자기 연민에서 시작됐고 책임에서 도망칠 때 흘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대충 걸친 채 얼굴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서가 아침부터 울면서 뛰쳐나가고 엄마가 보낸 녹음은 뭐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내 말 안 듣고 나 몰래 녹음해서 너한테 파일 보내고 나 지금 완전 무너졌다고. 지훈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야. 녹음은 내가 한 게 맞아. 내 아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말 못한다고 했고 나한테는 도와달라면서도 진심은 숨겼으니까. 내가 믿을 사람은 내 귀뿐이었어.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 이미 마음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훈아, 넌 나 안 믿어. 진짜야, 나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말에 상처받아서 잠깐 감정이 실수한 거야. 지훈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지금까지 실수라고 말하는 거 그게 문제야. 뭐? 카드 돌려막기 한 것도 실수. 나한테 숨긴 것도 실수. 엄마를 이용한 것도 실수. 지금 이 상황도 잠깐 감정이 실수라고 해. 넌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적 없어. 그제야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아, 나 진짜 이혼 얘기 꺼낸 거 감정적이었어. 당연히 후회해. 우리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나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너는 또 숨길 거야. 그게 소비든 감정이든 말이든. 난 그게 더 무서워. 그럼 그게 이혼할 이유야? 조용히 또박또박 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응, 이혼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훈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고 거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지훈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이제 알아야 할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신뢰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금이 간다는 것을. 며느리가 돌아간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던 말다툼도 무겁게 내리꽂히던 깊은 한숨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것을요. 지훈이는 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묵묵히 밟아갔습니다. 더는 큰 소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마음이 식은 사람은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 역시 알아버린 것이겠죠.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민서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난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따졌던 거.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똑바로 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눈을 돌린 걸 다시 바라봤다면 그걸로 된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건 결국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말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의 체온이 참 오래간만에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집 근처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산책을 즐깁니다. 작은 마트에서 제일 싱싱한 콩나물 한 줌을 고르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을 땐 쌀 위로 물을 붓는 그 소리마저도 여유롭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찬을 고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명절상을 차려도 고마움 하나 못 듣던 시간도 이젠 없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창가에 화분을 두고 그 앞에 앉아 묵은 책을 꺼내 읽습니다. 하루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그저 딱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나였다는 것을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너답게 살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괜히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승호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승호 아버지는 왜 외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승호 어머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부족하셨던 건 아닐까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려왔고 제 옆에 앉은 큰딸 수진이 젓가락을 식탁에 콱 내려놨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외도도 흔하지만 늘 원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괜히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니까 결혼 전에 참고사항 삼자는 거였죠. 젊었을 적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3남매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자식들 키워 어느새 셋 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 승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가정을 꾸리겠구나. 손주 재롱을 볼 날도 머지않았구나 싶어 이틀 전부터 집안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꺼내지 않던 접시며 반찬이며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예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한다기보다 무대 위로 등장하듯 당당하게 들어서더니 반쯤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뒤편에 서 있던 낯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고 큰딸 수진이는 입을 다문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죠? 제 엄마예요. 제가 인사드리는 자리에 저 혼자 테스트 받는 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같이 오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순간 거실 공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녀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어머님도 저를 보실 거면 저희 엄마도 같이 보셔야지 공정하죠. 서로 조건 맞는지 체크도 하시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콜라를 들이키다 캑캑거렸고 큰딸 수지는 테이블 밑으로 제 발을 툭툭 찼습니다. 참고 넘기자는 뜻이겠죠. 하지만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매업체도 아니고 예비며느리 인사 자리에 부모 동반 심사라니요. 그 여자분 역시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수연이 시댁이 어떤 분들인지 사돈 될 분들 얼굴도 미리 뵙고 서로 한맛 쳐봐야죠. 요즘은 양가 부모 궁합도 중요하다던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카메라가 숨겨진 방송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러 오면서 자신도 평가받는 입장이니 상대 부모도 테스트하겠다며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오는 장면이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시작되기도 전에 망조가 들었다는 거려. 그렇게 낯선 예비 사돈까지 덜컥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밥상머리 분위기는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는 꾹꾹 눌러 담은 미소로 수저를 건넸고 수연은 수박처럼 환하게 웃으며 밥을 두세 숟가락 뜨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엄마 입맛 까다로우시거든요. 아무거나 안 드셔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어머니란 분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좀 예민해요. 나물 같은 건 못 먹고 MSG 들어간 건 입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이 된장은 직접 담그신 건가요? 예, 제가 담갔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된장도 유기농 브랜드로 사다 쓰는 분들이 더 많아서요. 그게 더 위생적이고 맛도 안정되잖아요. 하긴 직접 담가야 마음이 편한 분들도 있죠. 말끝마다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괜히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승호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승호 아버지는 왜 외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승호 어머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부족하셨던 건 아닐까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려왔고 제 옆에 앉은 큰딸 수진이 젓가락을 식탁에 콱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선 넘으신 거 아닌가요? 승호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수연의 엄마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외도도 흔하지만 늘 원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괜히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니까 결혼 전에 참고사항 삼자는 거였죠. 참고사항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두고 참고하라는 게 말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올려진 반찬을 흘깃보더니 이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 작아세요? 네, 오래전에 구입한 집입니다. 작으면 다행이네요. 요즘은 내 집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이면 유지비나 수리비도 꽤 들지 않으세요? 혹시 리모델링은 하셨어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 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쪽은 연금도 다 드러났고 빌딩도 하나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사돈댁도 혹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니까요. 맞죠? 결국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집은 돈 많다. 사돈댁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말끝마다 눈빛마다 경계와 판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질문을 던진 그녀는 수연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러니까 괜히 물러서지 말고 할 말 다 해. 수연은 엄마의 말에 팔짱을 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엄마가 동행해 주신 게 너무 든든했어요. 저만 혼자 인사받고 기죽는 거 싫었거든요. 요즘은 대등한 결혼이 대세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리고 수연 씨 어머니. 네? 예의는 대등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승호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 웃으며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승호는 어색하게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밥만 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무튼 승호는 참 착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무 어머님만 보고 자라서 뭐랄까 남자다움이 좀 부족하달까? 수연이랑 밸런스가 좀 안 맞을까 걱정이에요. 저희 애가 딱 봐도 좀 센 성격인 게 티가 나지 않나요? 참고 참았던 속이 그 한마디에 확 뒤집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큰딸 수진이 다급히 엄마 하고 붙잡았지만 이젠 그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자리가 예비 며느리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를 평가하고 집안을 심사하고 남의 상처를 들춰 조롱하려는 자리였나요? 수연의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건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자리에서 저보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다느니, 집이 오래돼 보인다느니, 자산이 부족하다는 둥, 그게 예의입니까? 수연이 눈을 끔뻑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예민? 넌 지금 내 엄마가 한 말이 예사로운 얘기였다고 생각하니? 남의 가정사 들쳐서 헐뜯고 내 아들을 앞에 두고 남자다움이 부족하다고? 내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런 말에 웃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승호가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됐다, 승호야. 이 결혼 나는 반대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엄마는 손가락을 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고지식한 시어머니도 있네.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고지식하죠. 하지만 저는 사람 위에 돈 두는 집안. 예의보다 배경을 따지는 집안에 제 아들 안 보냅니다. 당신들 기준에서 제가 부족하다면 우리도 당신들 기준에 전혀 맞지 않으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수연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이 집 진짜 답 없어.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쌓아둔 설거지도 어지러진 식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쓰려서 단단히 움켜쥐던 손마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뒷목이 욱신거렸지만 몸을 가누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던 큰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엄마, 나 진짜 오늘처럼 속 뒤집힌 날 처음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 정도면 머리에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막내 준호도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며느리 될 거라고 인사 오는 사람이 엄마까지 데리고 오는 건 또 처음 봤다. 우리 집을 오디션 보는 무대쯤으로 안아봐. 저는 말없이 밥상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밥그릇, 흘린 김치국물, 절반도 안 먹은 과일 접시, 모두 어지럽게 흩어진 그 풍경이 마치 오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승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딸 수진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단단한 어조로 말을 뱉었습니다. 승호야, 너 정신 좀 차려. 승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수연이랑 그 엄마 쫓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집 완전 박살났어. 엄마 인생풀이까지 들쑤시고 집안 재산 평가하고 이혼 이유까지 입에 담은 사람을. 만나면서 통통 튀기는 했지만 저리 심할 줄은 몰랐어. 모를 리가 없어, 승호야. 너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엄마가 얼굴 굽고 손까지 떨리는 거 못 봤어? 봤어? 그래서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수지는 한숨을 쉬며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었습니다. 사랑은 말이야,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랑 해야지.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 엄마 앞에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이혼당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난 제일 괘씸해. 말끝이 잦아들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닦던 걸레를 개어 싱크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엄마. 난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어. 수진아, 내가 너희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이와 그 엄마는 내 자식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그건 용서고 모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끝난 거다. 승호는 그 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았지. 저는 승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순 없어. 너도 상처받았겠지만 오늘은 내가 누굴 지켜야 했는지를 기억해라.
앞으론 누굴 집안에 들일 때 2번 생각하고 사람의 말보다 눈을 먼저 봐라. 진심이 있나 없는가?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 대신 싸워줘서 고마워. 앞으론 절대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할게. 진심이야. 저는 그제야 조용히 그를 안았습니다. 무너진 기대는 있었지만 어미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그 아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수연과 정식으로 헤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제 뒷모습을 승호는 말없이 따라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4개월, 승호는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집안일도 도우며 지냈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맑아졌고 말 한마디도 단정해졌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하기로 했어. 소개팅? 응. 고등학교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뭐 부담 없이 보려고. 기대는 안 해. 저는 속으로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시작이 될지도 모르지 싶었습니다.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승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그 친구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 부담은 갖지 말래? 그냥 차 한잔 나누는 자리로 생각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연스레 손에 들고 있던 말은 오징어를 탁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큰딸 수진이도 오라고 해야겠네. 준호도 시간 내보라고 하고. 아, 저 커튼 좀 바꿀까? 아니야, 너무 오버하면 또 놀라겠지. 승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평소처럼만 해.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준비해서 더 힘들었잖아. 그땐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온 거였지. 승호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 약속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호가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고 그 너머로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서라고 합니다. 그 모습 하나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인사하는 그 눈빛에서부터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서 와요, 정서 씨.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와요. 그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쑥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 있자 수진이와 준호도 도착했고 다 같이 둥글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서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건 직접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감탄했고 어른들 말이 끝날 때까지 절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조용히 물컵을 한 번 더 채워주고 반찬 접시가 비면 자연스레 저희 눈치를 보며 덜어가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저를 향해 눈짓을 하며 엄마, 이 사람 진국이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마친 후 슬쩍 승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잘 만난 것 같다. 딱 우리 집 분위기 맞아. 식사가 끝난 뒤 정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설거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냥 두는 건 제 성격상 불편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면 어머님께서 하시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배워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배우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설거지를 마친 뒤 정서는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기 전날 밤 많이 떨렸어요. 제가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승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꾸밈보다 진심을 더 잘 본다고요. 저는 정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승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님처럼 단단한 분은 처음 봤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말수적은 우리 승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정서가 돌아간 뒤 거실은 푸근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모처럼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승호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사람을 만날 땐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단 걸.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은 말보다 태도야.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습관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내 아들 곁에 들이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이자 복인지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시작은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인사와 조용한 눈빛에서 비롯되었음을 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